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7. 제 이름은 박만호입니다. 곧 제 마지막 운행이 다가옵니다. 40년 동안 몰아온 이 버스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얼굴들,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수상한 그림자들. 은퇴를 앞둔 이 노선은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마지막 길에서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운행입니다. 마지막 주간 동안 주변에 일어난 큰 사건을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새벽, 차고지에 들어온 햇빛이 버스 유리창을 길게 비추고 시동을 걸면 계기판 불이 별처럼 하나둘 켜집니다. 이 소리, 이 진동을 저는 40년 동안 몸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좌석마다 커튼을 살짝 당겨주고 난방을 올리고 거울로 천장을 한번 훑어봅니다. 손에 남은 세제 냄새와 오일 냄새가 섞여 익숙한 향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모든 게 천천히 느껴집니다. 의자 방석의 작은 찢김, 손잡이에 붙은 투명 테이프, 유리 모서리의 미세한 흠집까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 버스가 제 몸 같았습니다. 흠집마다 사연이 있고 바퀴가 굴러간 길마다 얼굴들이 있습니다. 첫 차 손님은 정시각보다 늘 3분 먼저 옵니다. 양봉을 하시는 최 어르신입니다. 오늘도 모자를 눌러 쓰고 아직 춥네 하고 중얼거리며 올라탑니다. 만호,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네, 어르신. 오늘로 마칩니다. 그래, 그동안 자네 운전 덕에 병원도 다니고 장도 보고 살았네. 마지막이라니 섭섭하구먼. 그 말이 어깨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저는 카드 찍는 소리, 현금 넣는 기계의 띵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인사말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움직이면 좌석 등받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살아나고 엔진의 낮은 숨소리가 허리깨로 전해옵니다. 시골 아침은 늘 같습니다. 안개가 논두렁 위에 소담하게 앉아있다가 버스가 지나가면 살짝 비켜주고 밭둑에 앉은 까치가 흰 꼬리를 흔듭니다. 우체국 앞에서 동네 할머니 두 분이 탑니다. 만호 아저씨, 오늘 마지막이래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뒷문이 닫히기 전에 늘 손가락으로 버튼을 두드리던 중학생 민지도 뛰어옵니다.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그 아이는 늘 출발 직전 슬리퍼를 끌며 뛰어오고 제가 보란듯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게 제가 이 길에서 배운 유일한 예의였습니다. 급하지 않게 출발할 것, 누구도 버리지 않을 것. 버스는 그런 배입니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올라탔던 이들, 내렸던 이들, 손목에 깁스를 하고 타서 고개를 숙였던 사내, 장날이면 양손이 무거워 기사님 문 좀 오래 열어주세요 말하던 아주머니, 손주 데리고 타서 창밖감을 가리키던 할아버지. 이 이름 없는 얼굴들이 제 사전이었고 제가 노선을 외우듯 외운 것들이었습니다. 표정, 걸음걸이, 손마디에 굳은 살, 카드 찍는 습관까지. 그러나 집에서는 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은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 그랬습니다. 퇴근하면 거실 등만 켜고 신발장에 기대서 있다가 부엌에 서 있는 아내 말순의 눈치를 슬쩍 봅니다. 왔어? 응. 밥상에는 된장 한 그릇과 김치, 멸치볶음이 있고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천천히 입에 넣습니다. 말순은 제 맞은편에 앉아 뉴스 소리를 줄입니다. 근수가 다음 주에 내려온대. 응. 선영이는 토요일 수업 있고 일요일에 나온대. 그래. 말수는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마지막 운행이 다가올수록 저는 은퇴 뒤에 제가 두려워졌습니다. 버스가 없는 하루, 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하루,
출발 시각이 없는 하루. 저는 그 하루가 저를 집안 어디에다 내려놓을지 몰랐습니다. 여보, 나랑 장 보러 갈래? 어느 날 저녁 아내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휴무라며? 저는 차키를 만지작거리다가 대답을 미뤘습니다. 좀 쉬어야지. 맨날 쉬잖아, 집에서는. 그 말이 뼈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집에서는 늘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 척 혹은 쉰 사람처럼. 말수는 그동안 집이라는 배를 몰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제 새벽밥, 겨울 이불 빨래, 여름 장독대 햇빛, 굳은 손으로 끓여낸 국물. 그 배의 선장은 줄곧 말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제 마음이 요즘은 늘 불편했습니다. 제가 임무를 내려놓게 될 날이 다가오는데 그 뒤를 상상할수록 빈집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막차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오면 저는 늘 그날의 길을 되새깁니다. 어느 커브에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일찍 밟았는지, 어디서 승객이 넘어질 뻔했는지, 시내 구간에서 신호를 어떻게 끊어 타야 연료를 덜 먹는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느닷없이 떠올랐습니다. 옥분. 24 여름 공장 기숙사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만났던 여자. 시골 장터에서 부침개를 함께 나눠 먹고 하굣길 아이들 웃음에 같이 웃던 얼굴. 제 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고 저는 고향으로 급히 내려가야 했습니다. 길이 바뀌었고 그 뒤로 우리의 길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저도 모릅니다. 오래 운전하면 마음에도 예기치 않은 신호등이 켜집니다. 지나간 풍경들이 유리창에 뒤늦게 비칩니다. 마지막 주에 접어들자 말수는 유난히 자주 물었습니다. 송별식 같은 건 안 해? 누가 해? 마을에서 뭐 하나 보던데. 오지마. 민폐야. 저는 괜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식탁 위 제 손등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핸들 잡느라 굳은 살이 박힌 두 손. 이 손이 내일 모레면 어디를 잡고 있어야 할까? 리모컨? 신문? 마당 호미? 저는 제 손이 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예전보다 더 일찍 차고지에 나왔습니다. 운행표에 마지막으로 손으로 적힌 제 이름을 한번 만져봅니다. 손끝에 잉크가 살짝 묻습니다. 차를 빼며 차고지 정비반장 최 반장이 말합니다. 만호, 오늘 끝이라며. 깔끔하게 돌고 와라. 네. 짧게 대답했지만 깔끔하게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꽂힙니다. 사고 없이, 민원 없이, 고함 없이, 눈물 없이. 그렇게 마치고 싶었습니다. 첫 구간은 늘 같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다리 난간에 붙은 현수막, 폐교된 분교 운동장, 새로 생긴 창고. 모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정류장에 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손을 더 크게 흔듭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의자 등받이가 똑바로 섰는지, 유모차가 움직이지 않는지 거울로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제 발목은 오늘따라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버스와 제가 마지막으로 합을 맞추는 날입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중년 부부가 올라탑니다. 남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여자는 작은 꽃무늬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올라타며 살짝 망설였고 그 순간 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 뼘 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눈이 먼저 기억합니다. 입꼬리의 습관, 고개를 끄덕이는 방향, 계단을 오르는 발목의 힘. 그게 옥분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을 한번 접어두었던 그 사람.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그 곁에 선 중년 남자는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웃음이 과했습니다. 저는 거울로 몇 번이나 살짝 확인했습니다.
확인할수록 가슴이 어지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노선, 마지막 구간. 이런 우연이 혼자 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핸들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악수처럼, 이별처럼. 그날 오전 내내 옥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류장마다 내려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같은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옆에 남자는 통화가 잦았습니다. 네, 사모님. 그건 제가 알아서. 아니, 여기 시골은 등기가 느려요. 네, 제가 서울 올라가면. 목소리는 달콤했고 끝은 늘 흐렸습니다. 저는 제 직업적 본능으로 이런 말을 날마다 들어왔습니다. 버스는 비밀을 실어 나릅니다. 통화, 다툼, 거래, 부탁, 거절. 버스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만은 제 귀가 그 소리를 지나치게 붙잡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 말순이 도시락을 싸서 차고지로 왔습니다. 여보, 마지막이라서.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못하러 이렇게 고생을. 마지막인데. 말순은 제 옆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간장이 반짝이고 밥 위에 깨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뚜껑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끝나고 마을회관에 잠깐 들르래. 뭐하러?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하래. 난 그런 거 싫어. 그래도 가. 저는 대답 대신 젓가락으로 생선 가시를 골랐습니다. 가시처럼 걸리는 마음을 어떻게 골라내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시 핸들 앞으로 돌아오니 오후 햇빛이 유리창을 더 환하게 두드립니다. 옥부는 여전히 그 남자와 함께 뒷자리 쪽에 앉아 있습니다. 제 눈은 의도하지 않아도 거울로 그들을 흡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이리저리 만집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저 사람 요즘 동네 돌면서 투자 얘기하던데. 참말 잘해. 돈 맡기면 이자 꼬박꼬박 준다면서. 전에 시장 건물에도 잠깐 들어왔다더라. 이런 소문은 먼지처럼 실려와 코끝에 앉습니다. 저는 핸들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길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막구간으로 접어들자 바람이 바뀝니다. 산 그림자가 길로 기어 나오고 논바닥에 남은 물결무늬가 낮 햇살의 끝을 붙잡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낮추고 브레이크를 한 박자 일찍 밟습니다. 마지막 정류장 앞 늘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이 손을 흔듭니다. 만호 수고했다. 이제 쉬어. 저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 정류장 표시 옆에 정확히 맞춰 섭니다. 이 타이어 자국에서 제 40년이 멈춥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 공기 속에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한숨,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펴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뒷좌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 봉투, 내 돈 아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르신? 그 사람 지난달에도 그 봉투 들고 다니던 사람 맞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라. 목소리가 서로 얽히는 사이 옥분이 벌떡 일어나 제 쪽을 보았습니다. 순간 옥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24세 여름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니, 닮았기에 더 낯설었습니다. 망설임과 부탁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눈빛.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슨 뜻인지 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의 버스 안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말들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운행이 단지 제 직업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시작이고 누군가의 끝이고 제 인생의 길이 다른 길과 교차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마지막 운행이라는 말이 내 귓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퇴까지 이제 달력 2장 남짓, 내 버스와 내가 함께 내릴 종점이 보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은 징후 하나에도 마음이 예민하게 떨렸습니다. 정차벨이 평소보다 2번 더 울리면 승객이 급한가부터 먼저 걱정됐고, 노을이 유리창에 번지면 내 얼굴에 주름이 몇 겹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날도 첫 차를 몰았습니다. 안개가 들판을 덮은 이른 새벽, 차고지를 나서니 논두렁 사이로 물비늘이 깜빡였습니다. 첫 정류장엔 늘 보던 얼굴들이 섰습니다. 검정 고무장갑을 주머니에 꽂은 김씨, 도시락 가방을 든 통학학생, 그리고 내가 한 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 옥분이었습니다. 내 젊은 날의 일부였던 이름. 한때 고향 장터에서 국수를 말아 팔던 그녀는 세월이 흘러 살짝 굽은 어깨와 얇아진 목선을 지닌 채 내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에코백 하나, 그 안쪽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어쩐지 날카로운 표정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만호 오빠, 오랜만이네요. 그래, 옥분아. 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있어 오빠 동생으로 불렀던 사이였습니다. 아내 말순의 얼굴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먼저 경계를 세웠습니다. 옥분은 차비를 내고 중간 쪽 빈 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자 그녀는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요즘도 첫 차는 오빠가 몰아? 습관이 돼서. 습관, 참 무섭지. 말끝에 엷게 묻은 쓸쓸함이 객실에 번졌습니다. 내 시선은 전방에 박혀 있었지만 백미러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녀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땀에 놓인 작은 점, 눈꼬리의 잔주름, 그리고 무릎 위에 얹힌 손의 불안. 세 번째 정류장에서 낯선 남자가 탔습니다. 회색 코트를 어깨에 걸친,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50대. 표정은 지나치게 친근했고 신발은 시골 발걸음과 다른 속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옥분의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 시간엔 또 뵙네요. 어머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진 사장님도요. 나는 그 말에서 사장이란 2글자만을 집어 올렸습니다. 아침 안개보다 희미한 의심이 그때는 단지 먼지처럼 떠다녔습니다. 장터 앞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 옥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뭐라 말을 주고받았고 종점 즈음에야 둘이 동시에 내렸습니다. 남자는 내 쪽으로 반드시 허리를 꺾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기사님, 늘 안전 운행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버스 덕분에 편하게 다니십니다. 네, 조심히 다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우리라는 호칭이 남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누구란 말인가? 기관의 직원? 복지관 사람? 아니면 그날 낮 차고지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버스 뒤편 좌석 틈새에 작은 전단 한 장이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A5 크기의 얇은 종이에 공영차고지 이전 보상 설명에 마이너스 해인 개발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 구석에는 고령층 우선 보상, 선착순이란 문구가 작게. 공영차고지 이전이라면 내 귀에 먼저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나는 관리자인 정비반장 최 반장한테 물었습니다. 반장님, 차고지 이전 얘기 들으셨어요? 응? 무슨 소리요? 우리 계획표엔 그런 거 없는데. 설명에 전단이 돌아다니던데요. 요새 저런 사기꾼들이 많아. 임야 보상, 산업단지 보상, 그럴듯하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버스를 세차하다가 또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좌석 밑에 반 접힌 상태로. 같은 회사 이름, 같은 문구. 하단에는 상담 번호가 굵게 찍혀 있었고 무료 셔틀 운행이라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순간 아침에 진 사장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 또 탔습니다. 진 사장이라는 남자도. 그날은 자리도 아예 앞쪽,
4시에 안쪽에 일부러 들어와 앉는 모양새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어제보다 가까웠습니다. 남자가 서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늦으면 순번 밀려요. 다들 얼른 서류 내십니다. 어머님은 땅 문서 깨끗하다 하셨잖아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섞여 있고. 아들이 어머님 생활비 줍니까? 사람이 늙으면 자기 인생 챙겨야 돼요. 한 번만 믿으세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버스가 과수원 커브를 돌 때였지만 내 손가락이 핸들에서 딱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앞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저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자기 인생.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정오 무렵 내가 뒷차 기사한테 교대를 맡기고 나오는데 정류장 근처에서 옥분과 진 사장이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옥분의 눈이 이따금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보지 말라는 부탁인지 봐달라는 신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 부엌에서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참깨를 씻어 물기를 빼고 두부를 썰어 나물 위에 얹고 소소한 살림의 소리에 하루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 정류장에서 좀 붙잡혀서. 누구한테? 그냥 승객. 입안이 마릅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갈비뼈 사이에 숨어 살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 회차를 마치고 종점에서 내리는데 승객의 자리에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뒷면에 금색 스티커가 붙은 잘 보이는 폰. 분실물 처리대로 넘기기 전에 혹시 모르니 전원을 눌러 주인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해인 VIP 어반 단체방 오늘 상담자 명단 무료 셔틀 픽업.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위 알림창엔 옥분 어머님 등기부 발급 완료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등록된 번호로. 여보세요? 분실폰 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아, 기사님.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계셔주세요. 10분도 안 되어 진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제 건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분실물대로 넘기려던 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폰을 확인하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이 비닐처럼 얇고 번들거렸습니다. 돌아서려던 내 어깨를 그가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혹시 아까 화면 본 거 있으세요? 그냥 전원만 확인했지요. 그럼 됐습니다. 아, 이거 드시고 따뜻한 거라도. 그가 과일이 잔뜩 든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며 내밀던 손을 나는 뒤로 감쌌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식탁 위에 포도와 배가 담긴 큰 접시를 올렸습니다. 당신 승객이 주고 갔어. 과일. 누가? 버스에서 과일 박스 들고 와서.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닌다면서. 집에까지 왔어? 응. 키 큰 사장님 같은 사람이. 내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긴 뭘 아니야. 요즘 표정이 자꾸 멀어져. 괜찮아. 거짓말은 입천장에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삼키려면 피가 났습니다. 다음 날 옥분이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허둥거리는 손이 티켓을 떨어뜨렸고 나는 조용히 내려주었습니다. 백미러 속 옥분의 눈동자가 붉었습니다. 옥분아. 응, 오빠. 해인 개발인가 하는데 정말 괜찮은 데냐?
만호 오빠, 그 사람. 말끝이 작아졌습니다. 버스가 과수원 길을 지날 때 옥부는 창에 대고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끌려간 게 아니야. 처음엔 영감 병원비 좀 마련하려고 들었는데 이자도 몇 달은 대주고 매달 현금으로 쥐어주고 나 같은 늙은이 누가 이렇게 챙겨줘. 서류는 내 땅 잠깐 맡기는 거라 했어. 이익금 나오면 바로 돌려준대. 그 말에 나는 핸들을 한 바퀴 더 조심스레 돌렸습니다. 잠깐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 서류가 평생을 묶는 족쇄가 되는 걸 나는 기사 인생 동안 수도 없이 봤습니다. 택배 대리기사, 양계장 분양, 태양광. 늘 비슷한 색깔의 전단과 말. 점심시간 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파출소 순경 준석이. 마이너스 어릴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니던 지금은 순경이 된 아이 마이너스에게 귀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내가 뭘 아냐고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자고. 그런데 종일 내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고령층 우선, 선착순, 무료 셔틀, 그리고 사과처럼 반짝이는 포장에 가려진 과일 접시. 다음 주 월요일 노선 변경 공지가 구청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농한기 한 달 동안 임시 우회. 정류장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해인개발이라는 회사는 마을회관 앞에 테이블을 깔고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비타민을 나눠주고 설문지 맨 끝에는 작게 부동산 활용 상담 칸이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나는 버스 정차 시간을 일부러 길게 잡았습니다. 승객들이 줄 서서 혈압을 재는 사이 꼬마 아이들이 내 버스 계단을 올라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 사장이 내 쪽으로 손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이 지역 어르신들 참 순박하시네요. 다들 도움을 받고 싶어 하셔요. 무슨 도움을 그렇게 열심히 주십니까? 세상이 기사님처럼 착한 분만 있으면야 제가 뭐하러 나섭니까? 하하. 그의 웃음에 내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작게 내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손에 접힌 서류를 꼭 쥔 채. 만호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그 사람한테 뭐 맡겼지? 등기부랑 인감도장. 바로 돌려받아. 돌려달라 하면 화낼까봐. 내가 겁이 많잖아. 오늘 끝나고 같이 가자. 새벽 4시 반. 차고지 등불이 아직 미처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나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씻지도 않은 얼굴로 작업복부터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옥분이 집 앞에서 본 트럭, 검은 점퍼의 남자들, 현관문 틈에 끼워둔 내 메모 마이너스 그 모든 게 한밤중 꿈처럼 스쳐갔다가 새벽 공기 한 모금에 도로 현실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는 마음은 벌써 오래전에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깔끔함보다 확실함이 먼저였습니다. 차고지로 들어서며 나는 버스 옆을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타이어의 옆구리, 볼트의 끝, 머플러 아래 늘 젖어있던 지점, 경첩의 숨소리. 손끝이 먼저 기억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정비실 문을 열어 호스와 라이트를 들고 하부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의 피복이 얇게 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멀쩡했습니다.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피복을 한 뼘 더 벗겨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간신히 스칠 만큼 칼날 한 번. 아직은 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말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정비반장 최 반장을 깨울까 하다가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스 숫자, 각도, 스크래치의 길이, 나의 시계바늘. 그 다음엔 차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예비차로 돌릴게요. 23-7호 브레이크 라인의 흠집. 최 반장은 졸린 눈으로 나를 훑었습니다. 누가? 모릅니다. 대신 기록은 남겨두죠.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눈빛만으로 필요한 말들을 건넬 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차 출발 전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지 몰라. 그래. 나도 오늘 일찍 마을회관 가볼게. 해인 천막 사람들 더 모인다더라. 혼자 가지 마. 순경 준석이한테 연락해. 어젯밤 사진이랑. 알았어. 버스 문을 열자 익숙한 첫차의 시간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양복 모자 눌러쓴 최어르신 검정 고무장갑을 주머니에 꽂은 김씨, 도시락 가방 맨 학생, 그리고 마이너스 옥분. 오늘은 모자를 눌러 쓰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어부은 듯한 눈두덩. 그녀는 말없이 중문 뒤쪽에 섰습니다. 내가 백미러로 눈인사를 보내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회색 코트의 진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보았던 검은 점퍼 남자 둘이 앞뒤로 나눠 타 객실을 훑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엔 버스에 타려는 승객의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승객이 아니라 감시자의 시선. 나는 문을 닫으며 차분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 노선은 전 구간에서 서행합니다. 급정거, 급출발 없습니다. 모든 승객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누군가 아이고 또 조심이여 하고 웃었고 다른 누군가는 기사님 천천히 가요 하고 받았습니다. 검은 점퍼의 얼굴들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면사무소 앞 장터 입구를 막아 해인개발 천막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흰 천막 위에는 공영차고지 이전 보상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그 옆 테이블엔 혈압계 대신 서류 스캐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표를 단 직원들이 줄지어 서 무료 셔틀이라고 쓰인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셔틀은 저쪽? 나는 버스 안에서 그 종이를 한 장이라도 뺏어갈 수 있을까 눈으로만 쫓았습니다. 개천 다리를 건너며 내 핸들이 내 손을 더 꽉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짝일 때 뒷좌석에서 정차벨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했습니다. 그때 좌석 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내 지갑 누가 봤어? 허연 머리의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검은 점퍼 둘이 동시에 일어나 객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어머님. 그들의 손이 너무 빠르게 좌석 밑을 뒤졌습니다. 움직임에 길들여진 빈틈. 나는 거울로 그 손을 쫓았습니다. 한 놈이 아주 능숙하게 할머니의 가방 안쪽 포켓을 발견하듯 뒤집어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다음부턴 조심하셔야죠. 과도한 친절은 늘 계산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손놀림은 내 의심의 마지막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습니다. 종점에 닿자마자 나는 예비차를 세워놓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던 순경 준석이가 나를 보자마자 폼나게 경례를 올리더니 내 얼굴을 보고 경례보다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요? 어젯밤부터 쭉. 이건 오늘 아침 사진. 브레이크 호스, 검은 점퍼들, 장터 천막, 무료 셔틀 종이, 그리고 옥분의 서류 모서리까지. 나는 가능한 모든 걸 내 폰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석이는 메모를 하며 내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하고 나니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준석아, 이건 동네 어르신들만의 일이 아니다. 차고지 이전은 구청 허락 없인 꿈도 못 꿔. 그런데 현수막은 저리 버젓하고 상담은 줄을 서. 네, 저희도 제보를 몇 건 받았어요. 다만 어르신들이 직접 동의하신 서류라 일이 까다롭습니다. 동의는 칼끝 앞에서 받은 동의도 동의냐? 그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기사님, 오늘 오후 구청 민원실 앞에서 합동점검 나갑니다. 저도 따라갈 겁니다. 그때 마이너스 버스 한 대 태워서 어르신들,
특히 피해 의심자분들 모시고 같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모자챙을 잡아당겼습니다. 노선표에 그 정류장도 넣어야지. 점심 무렵 해인 천막을 지나는데 말순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리차 보온병을 들고 마을 할머니들 손을 번갈아 잡으며 혈압 재는 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박한 얼굴들 사이 말순의 눈은 불꽃처럼 또렷했습니다. 내 버스가 서행하며 지나가자 그녀가 아주 짧게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 나는 여기서 붙잡을게. 나는 계기판 위에 놓인 작은 캔디를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혀끝을 스치고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눈빛이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 구청 민원실 앞은 작은 장터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해인개발 직원들이 상담 접수처 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파출소와 구청 합동점검팀이 그 맞은편에 섰습니다. 나는 버스를 민원실 옆 갓길에 바짝 대고 마을 어르신들 마이너스 옥분, 최 어르신, 김씨, 그리고 장날마다 맨 앞줄에 서던 아주머니 마이너스를 한 줄로 세워 내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버스가 셔틀이 아니라 증언대였습니다. 진 사장은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코트에 넥타이를 매고 입꼬리를 번들하게 굽힌 채로 내 앞에 서자 웃음보다 먼저 향수가 들어왔습니다. 단내가 미끄러졌습니다. 기사님, 또 뵙네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인사드리죠. 해인개발 진마이너스. 이야기는 경찰 앞에서 하시죠. 준석이가 옆에 섰습니다. 진호호 씨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명목으로 금품 수수 정황, 고령자 상대로 한 기망 혐의 마이너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 사장이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손을 크게 벌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보상 컨설팅 업체예요. 모든 계약은 어르신들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증빙 서류도 완비했고요. 오히려 일부 외부인이 지역 경제의 정상적 보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객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아까 버스에서 제가 드린 순서대로. 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혈압 재준다 하더니 내 손을 잡고 글쎄 사인하면 효도관광도 보내준다 했어. 김씨 아줌마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보상금이 내 통장으로 한 달 이자도 챙겨준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놨더라고. 이어 옥분이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연간 병원비 좀. 그 사람이 다 해줬어요. 2달은 이자도 주고. 그래서 더 믿었죠. 인감도장까지 맡기라 해서. 오늘 집 뺏길 뻔했어요. 말이 이어질수록 진 사장의 미소가 얄팍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위임장입니다. 지장을 수십 번씩 찍으셨죠? 경찰관님,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준석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가르는 건 저희가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마이너스 취약계층 상대로 해유기망 정황이 다수 확보됐고 차고지 이전 허위정보 유포도 확인되면 사기죄 구성요건 충분합니다. 말이 격해지려는 순간 민원실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만호도 한패라더라.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무리 속에서 검은 점퍼 하나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내 가방에서 나온 돈 파출소에 맡겨두었습니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브레이크 호스 긁힌 사진, 오늘 아침 시간 찍힌 동영상, 여기 다 있습니다. 나는 폰 화면을 크게 띄웠습니다. 사진들이 연속으로 넘어갔습니다. 호스의 칼자국, 검은 점퍼의 얼굴, 무료 셔틀 팻말, 현수막 글자의 오탈자 하나까지.
군중의 숨이 잠시 묶였습니다. 그 틈에 옥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만호 오빠는 한패가 아닙니다. 내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비명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한 뼘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민원실 안에서 다른 구청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도장이 찍힌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고지 이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공문을 만들어요? 만들었다는 단어가 바람을 타고 천막을 덮었습니다. 해인의 근거가 한 장씩 허물어졌습니다. 진 사장은 그제야 웃음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이빨 너머로 검은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기사님, 길은 우리가 정한다고 했죠? 그가 아주 작게 내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조심하시죠. 혼자 마을회관 돌아다니는 습관 고치시고. 심장이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민원광장 가장자리를 훑었습니다. 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바닥에 흰선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말순의 숨이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뒤쪽 마이너스 마을회관.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나는 그대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 중 희망하시는 분 마이너스 제 버스가 파출소까지 모십니다. 상담했다고 서류 내셨으면 철회 의사표시를 지금 함께 하러 갑시다. 순간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씩 의자를 밀었습니다. 최 어르신, 김씨, 그리고 옥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선로 위칸칸이 연결된 화물차처럼 한 줄로 세웠습니다. 진 사장은 그 줄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길 비키시죠. 버스 문이 닫혔을 때 객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는 대신 각자 주머니를 뒤져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출발 전 제복의 단추 하나를 다시 잠갔습니다. 오늘 버스는 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길이 우리를 가르려고 했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한 장 한 장 각자의 손끝에서 도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철회합니다.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옆방에서 준석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이 전화번호 오늘 새벽까지 약정 강요 문자 보냈죠? 네, 딱 그 말투입니다. 목소리도 녹음됐고요. 밖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허위 현수막 관련으로 문서 더미를 뒤졌습니다.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의 실타래는 더 엉켜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이너스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든 매듭들, 그걸 풀어내는 일은 경찰의 일이자 우리 서로의 일이었습니다. 해진력 파출소에서 나와 마을회관 앞에 섰습니다. 해인은 천막을 접고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멀리서 핸드폰을 붙들고 무언가를 급하게 말하다가 내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끝났다가 아니라 다음 판에서 보자였습니다. 범죄는 장사를 닮았습니다. 망해도 간판만 바꿔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당이 비자 말순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보온병은 비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응, 오늘 당신 좋았어. 겁부터라도 붙잡아야 속이 따라와.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누가 내 손에 쥐어주고 가더라. 기사님께라고. 나는 봉투를 받아 바로 열었습니다. 빈 흰 종이, 붉은 글씨로 한 줄. 버스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든다 마이너스 그래서 위험하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접지 않고 그대로 파출소 유리문 틈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기록 속으로 보내야 할 것들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회관에서 마을 스피커가 금일 해인 개발 설명회는 구청의 요청으로 중단되었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반복은 안심처럼 들리기도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개 아래 논에 얇은 물막이 반짝이었습니다. 유리창에 지난 계절이 거꾸로 비쳤습니다. 대문 앞 신발을 벗다 말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금속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길을 뚫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진짜로 밟아야 할 건 멈춤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말순이 싱크대에서 두 손을 물에 담갔다 빼며 내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르신들 은행 같이 가자. 자동이체 끊고 도장 재등록하고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그리고 마이너스 차고지 CCTV도 따오고. 좋아. 나도 갈게. 여보. 응. 고마워.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고맙단 말 일러. 우린 이제 시작이야. 파출소와 구청 합동 점검 이후 며칠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신문에도 짧게 기사가 났고 해인 개발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이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사 뒤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맡겼던 이들, 계약금이라며 돈을 건넨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은 어떻게 되나? 내 땅은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목소리가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이제 은퇴 날짜는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 길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버스를 몰지 않아도 아직 내 자리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청 강당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 구청 직원, 파출소 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 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직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은 길었지만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투자 아니고 상담일 뿐이다. 자발적으로 맡겼다. 그 순간 옥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린 계약서를 높이 쳐들며 외쳤습니다. 자발적이라 했소? 내 땅 문서, 내 도장, 내가 원해서 준 게 아니오. 매달 돈을 쥐어주고 안 맡기면 늦는다, 순번 밀린다, 협박했잖소. 그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옥분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운전석 거울 대신 눈으로 담았습니다. 평생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왔듯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태워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구청 직원이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기록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법이 움직일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좀 놓였어? 아직 멀었어. 땅 되찾는데도 돈 돌려받는데도 시간 걸릴 거야. 그래도 오늘 당신 표정 달라졌어. 예전처럼 버스 몰 때처럼. 나는 대답 대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은퇴식을 겸한 작은 자리가 차고지에서 열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박만호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글씨가 걸렸습니다. 동료 기사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의 엔진 소리, 차장 너머 안개, 손잡이에 매달리던 승객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얼굴들. 그런데 그 순간 저 뒤편에서 낯익은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수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말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차를 끓여 내 앞에 내려놓는 아내를 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운전대는 놨지만 아직 해야 할 길이 있나 봐. 알아. 당신은 원래 길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지난 나날의 무게를 천천히 녹였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 사장은 구속되었고 해인 개발은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서류는 하나씩 돌아왔고 일부 피해금도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은행 가는 길, 구청 가는 길, 병원 가는 길. 이제는 버스가 아니라 제 작은 승용차로 한 분, 두 분씩 모셔다 드렸습니다. 만호 고맙네. 별 말씀을요. 어느 날 옥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여기 있으면 자꾸 그날이 생각나서. 옥분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오빠가 좋아하던 거.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4 여름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속에 젊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잘 가. 건강해. 오빠도. 옥분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길은 언젠가 갈라지고 또 언젠가 만납니다. 그게 인생의 노선표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해인 개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졌지만 그 교훈은 남았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돌보고 의심스러운 일에는 함께 대응하자는. 나는 매일 아침 차고지 앞을 지나갑니다. 새로운 기사가 내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입니다. 가끔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실어 나르는 거야. 네, 선배님. 말순과 나는 이제 함께 산책을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버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속도로.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바람도 시원하고. 평범한 대화지만 우리에겐 특별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함께 걷는 기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은퇴한 거. 아니, 때가 됐어. 그래도 버스가 그리울 텐데. 그립지.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야지. 무슨 길? 우리 길. 말순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논물에 비춰온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버스 운전대는 놓았지만 인생의 운전대는 여전히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엔 말순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때로는 잔소리처럼, 하지만 늘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지막 운행은 끝났지만 내 길은 아직 계속된다. 이번엔 버스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로. 그것이 제가 40년 버스 기사 생활을 마치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길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운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버스가 아닌 제 두 발로 아내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마지막 운행은 끝났지만 인생의 노선은 아직 계속됩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버스 인생 끝에 배운 한 가지 진실입니다. 길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